반갑습니다. 재훈원입니다. 요즘 많이 드시는 약이 세 가지가 있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많이들 드시는데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강화해주는 약이 이제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요즘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일단 그 전에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보면 세포 뭐 60조 개 이렇게 말을 하는데 60조 어마어마한 숫자로 사실은 상상은 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세포가 60조 개가 있으면 암세포도 5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공포했던 이 암세포조차 있는데 이 암세포가 있는 이유가 암세포가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암세포에서 모아두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암세포조차도 우리 몸에 필요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럼 과연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을 콜레스테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의 정부체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세포막의 구성 성분에서 보시면은 이게 콜레스테롤이 세포막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세포막의 역할을 보시면 차단성, 유동성, 투과성이 있습니다. 이 차단성이 뭐냐면은 세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가 물질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고 또 세포와 세포 간 사이에 서로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피부를 예로 들었을 때 우리 피부가 만약에 뭔가에서 눌려졌을 때 안 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다면은 딱딱하면은 살짝만 부딪혀도 깨지게 되겠죠. 우리 조직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눌려져야 되고, 근데 눌러졌는데 다시 또 환원이 돼야죠. 복원이 돼야 되잖아요. 눌러지기만 하고 다시 탄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유동성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많이 움직여도 안 되고 너무 안 움직여도 안 되고 이런 유동성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투과성인데요. 또 세포가 하는 역할이 영양과 산소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에너지화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포가 하는 역할이 차단성, 유동성, 투과성이 있는데 이런 세포막을 만들어주는 게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아랫부분에 세포막의 인지질의 유동성의 변화의 폭을 조절한다. 이 부분이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유동성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안 들어가도 안 되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긴 하지만 뇌 세포막과 모든 신경물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특히 뇌 콜레스테롤이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데요. 이제 체내 콜레스테롤의 25%가 뇌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리고 전구체 역할을 하는데요. 전구체가 뭐냐면은 음식으로 치면 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콜라겐 같은 경우에도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콜라겐이 생성되지는 않거든요. 콜라겐이 생성이 되려면은 비타민 C하고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의 전구체 역할도 하고 비타민 D랑 담배삼의 전구체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콜레스테롤 합성이 잘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 같은 경우에는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사멸을 하게 되는데 세포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세포막이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 염증이 생기면은 세포의 수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세포막에는 이제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유동성을 담당하는 게 이 인지질이거든요. 인지질이 너무 지나치게 움직여도 안 되고 너무 안 움직여도 안 되고 이걸 잘 조절해 주는 게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화하신 생아에 뇌에 반드시 콜레스테롤이 필요한데요.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거나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산소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마약성 약물만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태아나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성장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산모가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은 그 콜레스테롤 약 중에는 또 이제 그 뇌로 갈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있어요. 그 용벌이 만약에 그걸 가게 된다면은 뇌 성장에 치명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라든가 가임 여성이라든가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에도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한데요. 뇌세포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포는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사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예외가 암세포죠. 안 죽는 세포. 안 죽는 세포가 암세포인데 이렇게 세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없어지는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게 되면 뇌세포가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고 그럼 뇌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은 주의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고 인지 능력도 저하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인지능력 하면 떠오르시는 게 치매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뇌세포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뇌 기능이 저하되면은 치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지로 이제 못하게 한다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뇌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덴마크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말초신경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고지혈증 약을 먹는 비율이 26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저림이 심하신 분이라든가 다리에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상황이라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고지혈증 약까지 드신다면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심한 분들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효소는 코큐텐도 생산하는 효소 동일하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생산한 효소를 이제 억제를 하게 되면 큐텐 생산도 저하되는데요. 큐텐 생산을 저하했을 때 코큐텐이 하는 역할을 요즘 다들 잘 아시죠? 그 근육세포 기능을 이제 올려주는데 근육에서 이런 코큐텐 성분을 이제 뽑아서 쓰다 보면 점점 더 코큐텐 성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 코큐텐 결핍이 발생을 하면 근육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근육에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받잖아요. 근육에서부터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도 괴사되고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처음 알은 건데 비타민 D 합성이 어려워진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자외선을 봤을 때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지는데 콜레스테롤이 있어야만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실 때는 Q10을 많이 드시라고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비타민 D 영양제도 더 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콜레스테롤이 저하되면은 이제 담즙산이나 담즙염이 생산이 저하되는데요. 담즙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우리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담즙염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 지용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힘든데 담즙산이 이거를 감싸는 역할을 한다면은 담즙염 같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계면활성제하면 좀 무조건 나쁘다고는 인식이 있는데 꼭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샴푸에 계면활성제 들어있는 거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머리를 감는 이후에 머리에 기름기가 있어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물로서는 그 기름기가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면이 면의 경계, 활성제, 면의 경계를 활성화해준다. 그러니까 물이랑 기름이 잘 섞이게끔 해주는 게 계면 활성제거든요. 잘 섞이게 해주는 게 계면 활성제, 유화제 역할을 해주는 건데 담즙염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담즙산이 잘 나오고 담즙염이 잘 나와야 우리 지용성 영양소를 잘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은 담즙산이라든가 담즙염이 생성이 잘 안 돼서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잘 안 되고 요오드도 이제 지용성이라고 하네요. 요오드가 흡수가 많이 잘 안 된다면 갑상선도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럼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보면은 뭐 육체적 스트레스도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는데, 특히 육체적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수면이 부족하다던가, 뭐 과도한 노동을 했다든가, 운동을 해도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면 그게 노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했다던가, 어, 건강, 내가 어제까지 라면 먹고 빵 먹고 이렇게 입에 담기는 음식을 먹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내가 갑자기 오늘부터 뭐 야채가를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건강식 음식을 바꿨을 때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예민하시다든가 뭐 꼼꼼한 성격이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좀 즐겁게 해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염증인데요.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우리 혈관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상처가 생기면은 그 상처단 혈관을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산화질소가 그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은데 나이가 들면은 산화질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보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혈관을 고치는 일꾼인 산화질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 대체 역할로 하는 일꾼이 이제 콜레스테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LDL 콜레스테롤이 그 상처난 부위에 가서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의 그 특징이 끈적끈적한 거예요. 끈적끈적하다 보니 콜레스테롤 달라붙고 또 지나가던 콜레스테롤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막히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막는다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그죠? 오명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혈관의 상처를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증가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정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요. 우리가 이제 그 고혈압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되게 많은데 그때는 정말 뇌출혈이 많았어요.
혈압이 올라가면은 뇌 혈관이 터출을 한다, 뇌출혈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데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심장병인데요. 이제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혈관에 상처가 생기고 그 염증이 발생하면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가는 건데 이제 막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재밌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아라는 그런 책이었고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스티브 시나트라라고 미국의 심장 전문의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이 책의 목차를 제가 이제 캡처해서 이제 올린 건데요. 이 장에 뭐가 있냐? 콜레스테롤은 해롭지 않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가 콜레스테롤은 해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에 보시면은 소제목이 또 콜레스테롤 거짓말의 신화. 더 밑은 더 재밌어요. 의학 역사상 최대 사기극이래요. 콜레스테롤 약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원래는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혈관이 망가지고 심장병이 잘 걸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죠. 프레이밍햄 지역이라는 데서 500명을 대상으로 1948년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16년간 추적 연구를 했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확실하게 심장혈관이 잘 막히고 심장병이 잘 생긴다.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장병 걸린 사람하고 심장병에 안 걸린 사람이 11%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 11%라는 게 어떻게 보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높지 않다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또 뭐였냐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분명히 굉장히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과연 콜레스테롤 정말 심장병 혈관을 막히게 하느냐, 그 주범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뭐 1948년에 프레이밍햄 지역에서 한 연구를 다시 한 팀이 있었대요. 그걸 다시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은 결과가 45세 기준으로 해서 45세가 넘은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심장질환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45세를 기준으로 45세보다 어린 분들, 이전의 분들은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 정말 심장이 안 좋고 혈관 건강이 안 좋은 60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한쪽 그룹은 지중해식 식단을 제공을 했고 한쪽 그룹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한테 콜레스테롤이 적게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제한 식단을 하게 됐는데 지중해식 식단은 주로 혈관에 좋은 식단을 제공을 했대요. 뭐 샐러드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뭐 견과류, 통밀, 생선, 올리브유처럼 이제 혈관에 좋은 식단을 제공을 했고 다른 그룹은 뭐 달걀을 안 먹게 한다든가 포화 지방을 낮게 한다든가 지방을 최대한 낮추는 식사를 해서 어떻게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게끔 그런 식단을 했는데 결과가 연구진조차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두 그룹의 차이가 너무 심했는데 특히 나중에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중간에 이 실험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했다가는 이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조금 심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판단이 돼서 이거를 이제 중단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중해 식단을 한 그룹이 콜레스테롤 저한 식단을 한 그룹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심장 관련 사망률이 76%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중해 식단을 한 그룹이. 그리고 근데 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심장 관련 질환으로 사망률은 줄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변화가 없었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변화가 없었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망률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 의사들이 좀 신뢰하는 학술지가 있대요. 란셋이라고. 그 란셋에 실리기 가지고 했다고 하거든요. 어, 그럼 과연 콜레스테롤 수치랑 심장병에 관련이 있을까? 혈관이 막혀서 심장병 질환이 생긴 사람 중에 또 절반은 콜레스테롤에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그게 심장 질환이 생겼는데도 콜레스테롤에는 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높았는데도 또 혈관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요. 이제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 스타틴 계열 약이 많은데 이게 대표적인 부작용이 근육통과 당뇨라고 합니다. 근육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큐텐이 부족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당뇨인데 당뇨의 위험성이 50%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동양계 여성이 가장 높은데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었을 때 당뇨가 78%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화혈색소를 검사해 보면 39%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또 34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몇 년 지났더니 당뇨가 왔다. 그리고 당뇨약에 고지혈증 약까지 먹고 있는데 혈당 관리가 잘 안 된다. 왜 그러냐는 거죠.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막 자료를 찾았는데 특히 유튜브에서 어떤 모 강사님은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심장질환이 예방되는 확률이 1%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고지혈증 약을 먹는 이유가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심혈관 질환 예방되는 확률이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먹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요. 그러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약이 꼭 부작용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강제로 안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게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지혈증 약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억지로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닌 즐겁게 하는 운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식품으로 대안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다음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양소를 앞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양소를 찾아봤더니 폴리코사놀이 있고 아티초코가 있고 감마리놀레산이 있고 퀘르세틴이란 게 있고 그리고 레시틴, 오메가3, 커큐민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다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뭘 먹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도 뭐 예를 들어 한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특정 한약 같은 경우에 계속 장기 복용했을 때 간이 손상이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걸 쭉 먹어야 되니까 오래 먹을수록 몸이 좋아지면 더 좋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서 이걸 먹는데 고지혈증 때문에 먹었지만 다른 질환도 좋아지면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선택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첫 번째로 레시틴인데요. 이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가 세포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세포가 건강하면은 세포막이 튼튼하겠죠. 세포막이 튼튼하면 영양소랑 산소 공급도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들도 밖으로 잘 배출시킬 것이고, 세포막의 염증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면 당연히 세포 기능을 잃게 될 것이고, 세포 기능을 잃게 되면은 대표적인 질환인 암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그 레시틴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A를 합성하는 물질이고 베타카로틴도 비타민 A의 전구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타민 A는 장기로 섭취했을 때 몸에 쌓여서 해로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레시틴은 주로 동물성
그 비타민 A 전구체고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식물성 전구체인데 레시틴도 동물성이다 보니까 이것도 체내에 조금 쌓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했을 때는 레시틴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왕에 어차피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는 거면은 베타카로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만들어내고 충분하면은 만들지 않으니까 체내에 쌓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레시틴만 고집하실 게 아니고 베타카로틴 같이 섭취하면 좋으실 것 같고 베타카로틴이 있는 우리 PM 제품 같은 경우에 파워 칵테일 그리고 제슈축에 이게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오메가3인데요. 제가 이제 오메가3 효능을 찾다가 제가 말하면 또 이제 내 가장 광고가 될까 싶어가지고 다음 백과에 한번 이제 찾아봤거든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으로 대사정형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수라는 말이 뭐냐면 내 몸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되는 그래서 필수라고 하거든요. 체내에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오메가3가 필수란 말은 안 먹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효능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하며 적절히 섭취하면 심장질환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도 문제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내 몸에 염증이 생겨서잖아요. 근데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염증에 탁월한 성분이다 보니 내 몸에 염증이 낮아지면 콜레스테롤이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역할도 해서 좋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당연히 좋을 거고 그리고 내 세포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오메가3가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료에 활용합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음 백과에 오메가3에 있는 DHA가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료에 활용한다고 나와 있으니 이거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이 있고 심근경색이나 혈전 예방에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요. 오메가3 기능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항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깜짝 놀랐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세포막이 건강하면은 당연히 세포가 건강을 할 것이고 세포가 건강하면은 탄생, 성장, 삶을 아주 잘하겠죠. 근데 세포가 건강하지 않아서 안 죽고 쭉 살아남으면 그게 암이 되니까 세포가 건강하면은 항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항암 기능이라 말할 정도의 오메가3는 그 일반 오메가3는 잘 안 되고 정말 산화되지 않은 진짜 깨끗한 오메가3가 항암 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화된 오메가3는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 할 때 오메가3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오메가3를 비만지한테 먹였더니 이제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었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저도 전에 9시 뉴스인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갈색 지방은 열을 생성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이 백색지방에서 원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 몸은 갈색지방이 많을수록 이제 복부지방이나 내장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역할이 특히 염증에 탁월한데요. 염증에 탁월하니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될 거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당연히 혈압에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동백경화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오메가3하고 산화질소를 굳이 비교를 한다면 오메가3는 혈관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은 그 산화질소는 혈관벽을 탄탄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하는 게 아니고 탄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동맥이 딱딱하게 굳는 거를 부드럽게 해주는 이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또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세포막이 건강하면은 이제 인슐린이 그 영양분이 왔다고 똑똑 문을 두드렸을 때 문도 잘 열어주고 그 영양 공급이 잘 될 거잖아요. 근데 세포막이 손상을 입으면은 인슐린이 왔을 때 문을 두드려도 이제 잘 안 열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인슐린이 부족하나 싶어서 췌장이 또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췌장에 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3가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커큐민인데요. 커큐민이 하는 역할이 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해독하는 효능이 뛰어서 간암이나 간염에 좋다고 합니다. 담즙의 흐름을 좋게 해서 담석을 예방하는 기능도 하고요.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지방간 소화불량에 좋다고 합니다.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도 하고 항암, 항산화, 항염 작용도 뛰어나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커큐민 같은 경우에는 간이 좋아지고 담즙 분비가 원활해지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화된다는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커큐민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오메가3도 마찬가지지만 커큐민도 지용성인데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많이들 하고 그 우리 커큐민 같은 경우에는 파워 칵테일하고 그다음에 갤린핏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우리 커큐민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을 40배까지 올려놨죠. 지용성 비타민인데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비타민 A도 베타카로틴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3도 물에 녹을 정도로 전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입에 거품 물 정도로 자랑하거든요. 물에 녹는다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실제로 비염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아토피 있는 친구들 대부분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에 탁월하다고 했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커피민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또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잖아요. 근데 흡수율이 떨어져서 그동안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던 그런 성분인데 PM 제품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좋다 보니 이렇게 이제 고지혈증까지 좋아지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고지혈증을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지혈증 안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제품 전달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인들은 사실은 제 지인들은 말 안 들어요. 제 친구가 너무 고집이 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 말이 안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제까지 저랑 커피 마시고 놀던 친구였고, 저번 주까지 저랑 이제 술 마시고 놀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막 건강 얘기를 하면서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느니, 부작용이 있다느니, 식품을 먹어야 된다느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제 이런 PM 사업을 하게 되었고, PM 사업을 하다 보니 건강에 관심이 갖게 되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변화되고 있다. 이거를 먼저 그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먼저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제 말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고지혈증 약 안 먹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아니고 먹어야지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사가 먹으라 면 당연히 먹어야지. 먹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증명이 됐든 안 됐든 우리가 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암일 수도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도 하잖아요. 실제로 암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술이랑 몸에 정말 나쁜 항암 치료까지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고지혈증 약도 먹어서 부작용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약이다 보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제 친구가 이제 같이 먹으면서 식품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몸이 좋아지면
의사가 당연히 고지혈증 약을 이제 줄여줄 거고, 나중에 점점 이제 안 먹어도 되게끔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끊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제품을 설명을 할 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사다난했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